후오비 토큰 HT라는 토큰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93%까지 급락을 했어요. 자체 발행 토큰이 폭락을 하면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이 좀 있죠. 순식간에 또 FTX 사태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헤이비트의 경지훈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한 1년 있다 만난 것 같은 느낌.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미국의 은행이 망하질 않나. 우리가 이제 실버게이트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어서 바로 이제 다른 이제 SVB라고 하는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그 은행이 또 이제 부도가 났다는 소식. 그리고 어젯밤엔 또 크레딧 스위스가 또 뭐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악재들, 이제 여러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단순한 이제 금융시장, 뭐 전통금융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여러 악재들이 강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최대 30% 이상까지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내려왔어요. 하락했지만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실버게이트 지난주에 있었던 실버게이트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SVB 그리고 이제 크립토 이제 이쪽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후오비 거래소의 좀 이상 현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뉴욕 규제 당국에서 쿠코인 거래소라는 곳을 이제 소송을 걸고 이제 실버게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시그니처 뱅크까지 폐쇄를 시켜버리고 이제 여러 악재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전형적으로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좀 정리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뉴욕 법무장관 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에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뉴욕의 법무부 장관이 왜요? 일전에 저희가 다뤘었던 크라켄 거래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비슷한 논리로 쿠코인 거래소에서 팔고 있던 쿠코인 언이라는 상품을 요거 증권인데 왜 등록하지 않고 팔고 있냐? 그 전에는 사실 SEC가 이제 좀 소송을 걸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뉴욕 규제 당국이 직접 쿠코인 거래소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쿠코인은 홍콩 기반 거래소고요. 거래량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대형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쿠코인 언이라는 상품은 자체 대출 및 스테이킹 상품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정해진 이자율을 이제 예치된 금액에 한해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이제 뭐 상품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과거 크라켄의 스테이킹 상품 사례와 좀 유사하지만 이번에 좀 제기된 문제는 좀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다뤘었던 리플과 SEC의 소송과도 좀 비견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요게 그냥 사석에서는 뭐 SEC의 이제 게리 갠슬러도 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혹은 미국의 이제 몇몇 의원들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직접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주장한 건 이번 소송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그 쿠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쿠코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거래소인 거예요. 맞습니다. 홍콩의 거래소 이름인 거고요. 뉴욕 법무장관이 기소를 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쿠코인 언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가 주지만 너네들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을 지금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기소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좀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파장이 큰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로엘과 같이 이제 경제운 팀장하고 같이 했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증권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 그 경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비트코인은 제일 이제 안전한 증권 아닌 그쵸. 쪽으로 네네. 리플이 걸려 있고 비트코인은 확실히 증권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데 네네. 얘한테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증권 아닌 걸로, 아니고 그죠? 상품이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상품관리위원회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구조가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을 직접 하는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좀 변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증권성이 생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 건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이 좀 움직였나요? 약간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네. 이 악재와 더불어서 SVB 이제 붕괴가 있다 그렇구나.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원인인지 SV가 원인인지는 사실 뭐 네. 당장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네. 이런 이슈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소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일단은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을 너네 거래소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를 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이더리움이다. 라고 서술을 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서 지난 연도에 이제 가장 큰 루나와 테라도 같이 묶어서 이더리움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이게 그냥 이더리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루나 테라까지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리플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증권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다 대부분 증권이다. 만약에 이번 소송이 네, 된다면.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용이 된다면은 리플과 SEC의 소송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제 뭐 저거 왜 말하는 거야? 막 증권 뭐 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증권이라고 인정받으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규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증권이라고 인정받는 게 되게 어렵다. 투자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송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후오비, 또 비슷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쿠코인도 거래소의 일종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후오비도 거래소의 일종입니다. 네, 하여튼 거래소가 뭐 계속 뭐 얘기 나오네요. 그쵸. 그죠? 네. 디파이나 이런 서비스보다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FTX 그리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바이낸스나 뭐 이런 중앙화 거래소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라는 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이상 현상이나 징조들을 빠르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좋은데, 일단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좀 줄여서 그냥 후오비 거래소에서는 네.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일명 거래소 토큰이라고도 하죠. 네. FTX 사태, FTX 거래소도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직접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가지고 레버리지, 뭐 대출을 한다든지 담보로 맡겨서 다른 암호화폐들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규모를 부풀렸는데, 결국에는 이 자체 발행 토큰이 급하락하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잖아요.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체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오비 토큰 HT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93%까지 급락을 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네, 거의 1시간 내외. 아하. 이게 원래는 한 4.8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일시적으로 0.3달러, 0.31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거래량도 이 그림에 보면 많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후오비도 뭐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바이낸스나 뭐 쿠코인이나 크라켄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좀 높고 글로벌에서도 조금 알아주는 거래소인데 이렇게 자체 발행 토큰이 폭락을 하면 아무래도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뱅크런이나 인출 요구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금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직접 발행한 후오비 토큰이 40% 이상을 차지해요. 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90% 급락을 해버리면 그 비율도 당연히 뭐 한 10%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갑자기 그렇게 급락을 해버리고 이걸 본 유저들이 너 내 암호화폐 그냥 빨리 빼서 딴 데로 옮겨야지라는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FTX 사태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전염이 안 됐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 저스틴 선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약간 이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이낸스의 대표인 뭐 창펑자오 그리고 FTX의 대표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먼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후오비 거래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또 토큰들이 또 있어요. 이게 또 트론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것도 글로벌 한 10위 안에 드는 전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거대한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런 후오비 거래소가 휘청이면은 저스틴 선이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 트론이라든지 혹은 이쪽이 또 중국계다 보니까 네. 중국 관련된 코인들이 흔들려요. 실제로 같이 조금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거래소랑 우리 지금 자산이랑 시스템은 정상이다. 근데 이게 소수 유저들이 연쇄적으로 좀 레버리지 가지고 뭐 청산을 좀 많이 했어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1시간에 93%면 너무나도 큰 너무나 치명적이죠. 해요. 이제. 네네. 네. 이게 그냥 뭐 소수 유저가 이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급락한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고 93% 빠진 가격에도 팔아야 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래도 저스틴 선이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아하. 밝힌 상태지만 네.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은 한 25%, 26% 정도예요. 이게 원래는 한 40%, 45% 이상이었는데 어떤 게요? 거래소 준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이 후오비 토큰 HT. 아하. 요게 원래는 한 45%, 40%. 아. 근데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쭉 빠져버린 거죠. 아, 그 HT라는 자체 토큰의 비중이 네, 맞습니다. 줄어들었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아,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거래소라는 곳이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걸 돈 받고 거래를 하려면은 뭐 비트코인도 있어야 되고 이더리움도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래를 막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 진짜 종이 주식이 없어. 이런 큰일 나는 거잖아. 이게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금으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 이제 40%였다가 이 가격이 이제 빠지니까 26%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SVB랑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SVB도 사실 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채권이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SVB를 이용했던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인출을 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인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 급락한 채권을 팔면서 거기서 막대한 손실을 받잖아요. 네, 비유가. 네. SVB도 결국에는 네네. 뭐 가지고 있는 거 팔다가 이렇게 된 거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후오비도 어쨌든 인출만 없었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만약 인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할까?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93% 떨어진 후오비 토큰을 팔아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또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걸 일단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워낙 낙폭이 커서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잘 넘어간 거죠? 네네. 일단은 잘 넘어갔지만 만약에 이 후오비 거래소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단순히 이 거래소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후오비 거래소의 대표인 저스틴 선이 연관되어 있는 아하. 코인들, 아하. 뭐 트론이라든지 USDD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지난번에 뽀글이 아저씨가 뭐 이게 사고를 쳤을 때도 뽀글이 아저씨가 해놨던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저스틴 선도 더하면 더했지 아마 그래요?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이제 SVB. SVB는 뭐 저도 많이 다루기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우리 크립토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네네. 일단 실버게이트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맞습니다. 실버게이트가 문제가 됐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실버게이트는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많이 이용했던 크립토 뱅크였기 네. 때문에 그 실버게이트가 어쨌든 FTX 사태가 지난 연도에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 규모나 이런 것도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계속 인출 요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들, 특히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결국 파산을 했었죠. 근데 실버게이트 이후에 어쨌든 문제가 됐었던 건 채권 가격의 급락이라고 보면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던 은행들. 네. 요번에 이제 가장 처음 타겟이 된 게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죠. 이 SVB도 자금 부족 발표와 뱅크런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붕괴가 됐습니다. 실버게이트는 확실하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가 맞아요. 근데 SVB는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요, 뭐 그 SVB를 크립토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심지어 실버게이트 문제가 터졌을 때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는 저도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크립토 문제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은행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크립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SVB가 아마 무너지게 된 경위는 이호석 이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약간 생략을 하고 그러면 뭐가 도대체 크립토에 영향을 줬냐?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SVB에 예치를 해놨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뭐 벤처캐피탈부터 스타트업이나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뤘고 그 의미와 뭐 배경, 뭐 그리고 영향, 뭐 이런 거 네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었는데 USDC는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USDT가 이제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 기반이라고 하면은 USDC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에 의해 컨트롤되는 미국의 스타트업 서클이 주도가 돼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1스테이블 코인당 1달러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언제든지 교환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준비금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USDT, 테더는 준비금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합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어음이라든지 뭐 좀 위험한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USDC는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채권하고 현금이 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USDT나 BUSD 그때 이제 같이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는 구성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금이 문제가 될 줄은 그렇죠. 아무도 몰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건데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똑바로 해 그러면서 국채 들고 있으라니까 미국 국채 말고 다른 거 이상한 거 들고 있지 말고 막 이렇게 윽박을 질렀어요. 근데 정작 미국 국채를 열심히 착실하게 들고 있었던 SVB와 USDC가 문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USDC의 준비금 중 일부가 SVB에 예치가 됐었고 이게 좀 뉴스로 표면화되다 보니까 그럼 USDC도 문제 있는 거 문제가 아니야? 있을 거다.
라는 게 되게 공포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규모를 살펴봤는데 USDC 준비금 중 약 33억 달러 정도. 이게 전체 준비금에는 8%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여파가 좀 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달러에서 USDC 사상 최저 수준인 0.86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원래는 USDC를 들고 서클로 가서 교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1달러로 교환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0.86달러다. 아하. 라고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주말간에 계속 불안감이 증폭되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도 좀 빨리 움직였죠. 미국이 뭐 일요일, 뭐 월요일 오전에 우리나라 바로 장 시작하기 전에 네네 맞습니다. 전격적으로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했죠. 아직도 1달러 오진 못했어요. 음. 근데 거의 0.9991 뭐 요 정도까지 이제 근접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태가 암호화폐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실버게이트도 폐쇄됐고 SVB도 붕괴됐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도 같이 폐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뱅크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유동성을 좀 책임져 주던 기관들인데 연쇄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유동성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진화가 되고 SVB의 예금액은 전액 보증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위험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계속 됐었습니다. USDT, 지난주에 다뤘었던 USDT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데 좀 많이 쓰여요. 아, 실제로 USDT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데 많이 쓰였다면 USDC는 좀 다릅니다. USDC는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에 많이 쓰여요. 아, 그러다 보니까 USDC가 어쨌든 1달러 패깅 사태가 깨지면서 디패깅이 일어난 거죠. 1달러로 계속 유지되는 걸 패깅되었다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1달러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디패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험하니까 그럼 디파이에 많이 쓰이는 USDC인데 USDC가 위험하니까 디파이도 위험한 거 아니냐? 아, 그 USDT는 거래할 때 중간에서 맞습니다. 중개하는 역할을 한 다음에 USDC는 디파이에 많이 사용되니까 네네. 이게 흔들리니까 디파이가 좀 의심받았겠네요. 맞습니다. 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USDC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많았었는데 USDC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디파이 관련 토큰들도 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디파이 토큰들은 좀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USDC가 위험하니까 이 USDC를 빨리 바꾸고 싶어요. 실제로 달러라든지 혹은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USDT로 교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교환해주는 서비스인 뭐 아마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에서 거래량이 되게 기록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해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이 수수료 수익이 엄청 컸어요. 그러다 보니 디파이 서비스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 디파이 토큰들은 좀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디파이 생태계 자체에서도 되게 많은 거래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늘고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돈을 또 잃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틀간은 엄청나게 가격이 변동했다. 지난 연도에 FTX도 그렇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쿠코인이라든지 후옵이라든지 이름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네. 뭐 FTX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이후로 그와 비슷한 뭐 거래소들이 계속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 아. 보통 이제 시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센트럴 파이낸스 뭐 네네 파이낸스 맞습니다. 모델이라고 네네. 해야겠네요. 이런 회사들이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서 디파이는 그래도 탈중앙화 되어 있으니까 이 중앙화된 주체들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파이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좀 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쨌든 서클이라는 중앙화된 회사에 의해서 교환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법정 앞에 담보로 준비금이 마련돼 있고 심지어는 그 준비금조차 SVB라는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탈중앙화된 생태계, 탈중앙화를 부르짖는 암호화폐 디파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부는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좀 연결이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쨌든 지금 전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USDC가 위험하니까 네. USDC를 다시 이제 현금,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로 네. 다시 바꾸는 수요가 늘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 내에서 USDC 유통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요게 지난 주말이죠. 3월 10일 뭐 이럴 때 유통량이 그래도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 그러네요.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USDC 못 믿겠는데 이렇다는 거죠. 네네. 요거를 소각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소각하는 게 결국은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안 해. 그러면서 그때 네네. 우리 카지노 칩 얘기했었잖아. 맞습니다. 시장을 나간다는 거죠. 그쵸. 카지노로 나가버린다는 건데 결국 SVB 사태와 이런 USDC의 디패깅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USDC에 대한 선호도는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USDT가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USDT의 발행량 및 선호도는 증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은 감소. 네네. USDT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 맞습니다. USDC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일부는 USDT로 가지만 전체적인 유통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카지노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뭐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들어오는 신호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USDC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나 나갈래 하는 사람들이 USDC라고 하는 카지노에서 되게 많았던 거죠. 맞습니다. 단기간으로 급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찐 상승이라고 하죠. 이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줘야 그러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난주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최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순간 26,000달러를 돌파를 했었어요. 이게 거의 30%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 CME 패드워치 남아있는 FOMC에서 금리 예측을 할 때 도대체 뭐 다음 달 뭐 3월이나 5월이나 이후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쵸. 라는 이제 이런 패드워치를 봤을 때 기존에는 뭐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발언들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는 50pp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뭐 2월에 3월 좀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지난주에요? 네네.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네. 사라지고 25pp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게 절반 정도. 심지어는 노스텝 금리 동결이 거의 한 48%로 증가를 하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좀 컸었죠. 그래서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긴 했는데 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위기설로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숱한 규제나 뭐 시장 내 이상 현상 그리고 이런 아까 93%. 네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비트코인은 긴축 완화에는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실버게이트, SVB,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런 글로벌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가 여기서 멈춘다면 좋겠지만 네. 이게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레딧 스위스 이외에도 이제 뭐 티어 1 뱅크들 제외한 곳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전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단기간에는 급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뭐 전망이나 예측은 제가 뭐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그 로엘의 의견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보면 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라고 해서 더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